자, 일단은 지난주 보고서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이라 또 더군다나 그 온라인 수업이라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신 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조금 이제 약간 부실한 분이 계신데, 부실한 분은 아무래도 요령 자체가 조금 좀 또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 편차를 확 줄여놨으니까 처음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천천히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는 그 너무 장황하게 쓰신 분도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못 쓰신 분보다는 너무 장황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본 내용과 관계 있는 것 위주로 다 쓰시면 돼요. 사실 서론은 그 실습 보고서에서는 적당한 양이 A4 용지 10포인트로 반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막 한 페이지 가까이 다 쓰셨는데 반 페이지 이내, 그러니까 뭐 4분의 1페이지에서 한 반 페이지 이내 정도로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 내용 또는 목적은 반드시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어떤 실습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용어에 대한 해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CS 3.2를 실습하니까 뭐 최대 출력은,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쭉 용어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실습 보고서는 용어 해설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수라고 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용어 해설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다.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제 시간을 측정한다. 해제 시간만 따로 측정한다. 그럼 해제 시간은 어떤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써주실 수는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 용어를 따로 해설해 주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실습 방법입니다. 실습 장비 및 도구, 실습 절차,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실습 장비 및 도구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실습 장비는 포닉스가 특성 측정은, 그러니까 쓸 때 실습 장비 및 도구 1. 포닉스 7000, 8000 2. BT 보청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보청기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라이사의, 저게 이제 제조사 프라이사예요. 프라이사의 포닉스 8000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한 보청기는 어떤 제조사, 어떤 형태, 모델 거기다 또 세부적으로 그게 뭐 채널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그런 걸 또 써줘도 좋겠고, 이렇게 서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딱 답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요 사람만 제외해야 되나? 전부 다 어쨌든 수능 세대가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이렇게 답을 찍는 그러한 방법인데, 대학원에서는 그건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은 어차피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내 주장을 펼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자세한 작동 매뉴얼은 생략. 자, 여기서 그 보청기를 넣고 레퍼런스, 그 보청기를 마이크로폰을 원 안에 집어넣고 F4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포닉스에 대한 작동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작동하는 방법은 영업사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동 매뉴얼을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그 보청기의 특성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볼륨은 맥시멈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보청기의 포닉스의 장비를 그 보정을 실시한 다음, 레벨링 이렇게 되지만 보정을 실시한 다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정을 뭐 원안에 마이크 위에 마이크로폰을 놓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는 보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지만은 이제 만약에 했다면은 보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최대 출력은 몇 dB를 제시했고 이득은 몇 dB를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파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파수 기준 시험 설정, 기준 시험 이득에서 주파수 범위, 하모닉 디스토션 뭐 등등등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실습 절차 방법입니다. 몇 번을 누르고 뭐 마이크로폰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작동법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물론 때때로는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렉셔널 마이크로폰 측정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위치를 어떻게 하고,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다시 그 배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매뉴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결과는요, 그 첫 시간에 이제 물론 온라인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일단은 보고를 받는 사람, 이 세상에 모든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독자나 보고 받는 자가 있어요. 일기 외에는 남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남이 본다는 얘기 뭐냐,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공단하고도 지금 막 말다툼을 했지만은, 이게 날라오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주면 좋은데 막 장황해. 그럼 뭘 보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는 정말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만은 모자라, 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나 그래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 안 되면 표나 그래프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나 그래프만 있어서는 안 돼요. 표나 그래프를 있다면 그걸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고 받는 사람이, 아니 난 이거보다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네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맨 뒤에 결과표를 첨부했으니, 결과 그림을 첨부했으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걸 참고하라, 이렇게 쓰는 거죠. 어쨌든 결과에는 최대한 말과 표나 그래프를, 나온 그 결과를 정리해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논문하고 똑같아요. 논문도 똑같아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그래프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 맨 뒤에 첨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실습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요약 및 결론, 지난번 것을 굳이 요약한다 그러면은, 이 보청기는 최대 출력이 얼마였고 뭐가 얼마였고 이렇게 쭉 써주는 거예요. 상당히 길겠네요, 요약 및 결론이. 이 상황에 따라서 요약 및 결론이 딱 한 줄로만 무조건 끝나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요약 및 결론이 딱 한 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좀 과장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글씨체를 너무 크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쓰셔도 돼요. 저 눈 좋으니까. 그냥 강조할 것이 아니면 너무 크게 안 하셔도 좋다. 또 표지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꾸미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그 시가 아니고 문학 소설이 아니라면은 너무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미건조하게 할 만만 딱딱. 그 다음에 중원부원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잘 해서, 인수분해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수학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인수분해 간단한 거예요. ax 플러스 bx는 c다. 인수분해하면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x는 c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00Hz에서 이득은 40dB, 3000Hz에서 이득은 50dB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득이 중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2000Hz와 3000Hz 이득은 40dB와 50dB로 각각 나타났다. 이게 인수분해라는 거죠. 이득 두 번 들어가는 것을, 그게 중원이라는 거죠. 들어가자 밖으로 빼서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굉장히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그래프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 당신은 못해 그렇게 하면. 근데 논문은 그렇게 씁니다. 논문은 철저하게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문헌은 한 내용만, 내가 인용한 내용만, 내가 이 그 보고서를 쓰는데 작성하는데 보청기 평가, 적합리 평가를 참조를 했어. 그걸 쓰면 안 됩니다. 그걸 쓰면 안 되고, 내가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만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잘못 번역해서 참고문헌이 아니에요. 레퍼런스란 말은 이제 참고란 말이 되죠. 기준문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문헌도 참 틀린 말이에요. 인용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하다가 넬-NL2에서는 그러니까 하비 딜런이 가로 열고 몇 년에 난청인에게 이득을 설정할 때 2분의 1 개인룰을 했다고 하였다.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간접 인용이죠. 요럴 때만 뒤에다가 그 문헌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준 문헌, 참조 문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아예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크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를 안 뒀다고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보고서, 여기서 아직 안 내신 분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 포함해서 안 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요거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상철 선생님은 이거 모르고서 계속 이거를 수업을 안 들으셨던 거예요. 수업이 있냐고 좀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보고서를 못 내셨을 걸로 봐요.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면 밀린 거를 어떻게 해서든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할 테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밀리면은요. 왜 밀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일이 바빠서. 오케이. 뭐 그래도 됐어요. 또 하나는 잘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아무리 잘 쓰고 싶어서도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점수는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서 잘한 사람하고 비슷해지려면 논문 수준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시고 다음번 그 보고서가 들어올 때 그때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주시고, 결국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은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못 내요.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냅니다. 결국은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써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또 저도 고생을 좀 덜 한다는 의미에서 제때제때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안되면은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카톡으로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조교가 난 도저히 이거 제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러면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프린트해서 저한테 가지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요건 되면 온라인까지는 그거 좀 허용해 주세요. 박가영 조교님. 예, 해준대요. 옛날 같으면 못하게 해요. 제가 조교한테 절대 메일로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 올해는 방법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혹시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분 계세요? 자, 하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듣고서 다 좋아요. 이거 뭐 그거는 점수에 관계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실습을 했을 때 그 NCS 3.42하고 디스토션을 했죠. 왜곡을 했죠. 그렇죠? 왜곡을 했는데 제가 입력음압 레벨이 증가하면은 출력음압 레벨 왜곡률이 더 증가한다 그랬죠. 그런데 입력음압 레벨이 증가하는데 50에서 60으로 갈 때는 오히려 왜곡이 줄었어요. 약간. 그걸 제가 생각해 보라 그러셨죠. 그렇죠?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으신 분? 없다고 보고. 자, 이러한 사인웨이브가 증폭이 돼서 너무 커지면은 여기 웨이브가 잘려나가서
모양이 얘와 틀려지죠. 많이. 그쵸? 그럼 왜곡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입력음압이 점점점 더 커지거나 이득이 더 커지면 포화점에 점점 다다르기 때문에 입력음압이 높거나 왜곡이 커지면 왜곡이 입력음압이 높거나 이득이 높아지면 왜곡이 커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50에서 60은 어떤 문제냐면은 50에서 60은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웨이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폭이 요만한 것, 또 하나는 진폭이 이만한 것. 자, 저 테스트 박스 안에 보청기를 넣었어요. 테스트 박스를 닫았어요. 주변에 잡음이 침투한다 못한다? 침투합니다. 저거 닫았다고 해서 특히 로우 프리퀀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음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방음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거 뚜껑 자체로 저거 단다고 해서 절대 방음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잡음이 들어가요. 잡음이 어떻게 들어가? 요만큼이 들어가요. 요만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해요? 중폭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냐? 잡음하고 같이 커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나는 이렇게 순수한 사인 웨이브를 제시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발생했네 라고 판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풋 레벨이 커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커졌는데 요만한 잡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한 잡음은 이 전체 웨이브에 비해서 상당히 작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포닉스 기계에서 음압 레벨을 크게 버린다고 해서 잡음이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잡음이 들어오는 양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으니까 이 출력 음압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한 60dB 또는 70dB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왜곡이 작게 나타나죠. 잡음의 영향이 덜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다시 또 왜곡이 증가해요. 그때는 잡음의 영향이 아니고 뭐의 영향이에요? 이제는 그 피크 클리핑에 의한 영향 때문에 다시 왜곡이 증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능 여기서 내가 왜 이거를 왜곡을 얘기하느냐? 성능 분석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비교적 조용한 방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가면은 제조사는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시끄럽죠,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성능 분석을 딱 했더니 왜곡이 높게 나타나. 그러면 야 이리 와봐. 저 부하 직원들 왜요? 올라가. 왜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 뚜껑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막 그게 아니고 올라가진 않고 팍 눌러. 빵 누르면은 요 틈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잡음이 안 들어가니까 왜곡이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능 분석기는 성능 측정기는 이런 그 잡음이 있는 것 지금도 이 팬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이런 게 없을 때 성능 측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것입니다. 보청기 제조사에서는 아무 예고도 없이 읽기 시작하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 보청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그 보고서 때문에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원래가 기본 채취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아서 기본 채취하면 이게 접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들여다보고 하려면은. 그래서 아쉽게도 기본 채취는 요거 끝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보청기 조절도 들어갑니다. 자, 보청기 조절은 이론적인 지식이 이 성능 측정에 대한 것보다 약간 좀 덜 있어도 돼. 머리가 좀 덜 아파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능 측정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전기음향적 조절도 들어가는데 전기음향적 조절을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선형과 비선형 증폭 시스템의 조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청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선형과 비선형의 이해, 적용, 해석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선형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X축은 그 인풋 레벨이에요. 대상자에게 제시하는 레벨. 자, 요 가운데 실선은 건청인이에요. 점선은 난청인이에요. 자, 실선은 뭡니까? 0dB가 들어오니까 아주 작다. 지금 한 50dB 정도가 들어오니까 편안하다. 뭐 여기 이게 한 80, 85 정도가 들어오니까 너무 크다. 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전후성 난청이 생겼어요. 그러면 편안한 소리를 이만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도 이만큼 못 들어요. 전후성 난청은. 작은 소리도 이만큼 못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은 소리가 들어오든 큰 소리가 들어오든 보통 소리가 들어오든 이만큼의 이득을 제시하면 이 모든 난청인의 라우드 그 음량 증가가 이 건청인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은 조절을 할 때 음량은 하나만 조절하면 돼요. 볼륨만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볼륨을 올리고 내리면 작은 소리, 보통 큰 소리 이득이 한꺼번에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할 때 전음성 난청은 분명히 골도를 꼭 입력해야 돼요. 골도를 입력하지 않으면 걔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골도 입력을 안 하고서는 전음성 난청인들은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입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면 이렇습니다. 뭐냐? 건청인의 음량 전가가 이렇고 전음성 난청은 평행으로 나타나는데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화음 레벨에 대해서는 청력 손실이 이 정도 있는 사람, 여기 60이라고 쳐,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뭐 한 30dB 이득이 필요한데 큰 소리에 대해서는 그 큰 소리 듣는 능력은 건청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의 이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많은 이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잘이 아니라 건청인과 비슷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는 볼륨만 하나만 조절하면 됐었어요. 음질을 제외하고 음량만 얘기한다면. 근데 여기서는 볼륨 갖고 안 돼요. 볼륨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절할 게 뭐예요? 작은 소리, 큰 소리. 세 번을, 음질 빼고도 세 번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확 넣어야 돼요. 또 물론 조금 더 지나면은 큰 소리를 그렇다 치고 이 작은 소리를 정말 여기까지 건청인의 어떤 그 건청이 느끼는 음량 정도까지 다 개선을 해야 되냐. 이건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약간 어드밴스드 된 그러한 그 기술입니다. 요거야말로 기술이에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요걸 어떻게 해야 그 난청인이 잘 알아들을까, 만족도가 높아질까. 요것을 일반 사회 일반인들은 거의 그 공부를 안 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생략. 자, 요것도 이제 교재에서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것은 특정한 점 이상에서는 왜곡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입력음압과 입력음압에 따라 이득이 모두 같게 나타난다. 비선형은 압축 역치 이상에서는 입력음압 레벨에 따라서 이득이 모두 달라진다. 여기 이득 표시가 안 됐는데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50일 때 90 나오니까 40, 60일 때 35, 95가 나오니까 35, 70일 때 100이 나오니까 30. 이득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프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출력음압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요. 산수 못하는 사람도 자꾸 헷갈립니다. 자, 요것을 기본으로 하고 왜 제가 선형 비선을 한꺼번에 말씀드렸냐면 프로그램식은 선형만 있는 게 없어요.
선형과 비선형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선형과 프로그램식 보청기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하기 전에 요거만 이거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음량 조절기는 대화음 레벨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50, 70, 90 또는 55, 65, 80 요새는 이제 55, 65, 80으로 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이것은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 예전에는 그 수동식에는 노란 점이 찍히면은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 하얀 점이 찍히면은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옛날 보청기를 이제 구했어요, 따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란 점이죠.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트랜지스터, 전자공학이니까 트랜지스터 공부하면서 옛날 진공관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진공관 써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앞으로는 이 트리머 돌리는 건 써먹을 일이 없겠다.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간다면은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건 뭐 그 자리에 1분이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식으로 들어가자.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되지만 저주파수 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데 소리의 음질을 크게 좌우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거기다가 또 어음 명료도에도 관여한다. 고주파수 대역도 음질에 관여하지만은 고주파수 대역을 많이 떨어뜨리면은 소리가 둔탁해서 어음 명료도가 뭐 떨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 출력 조절기와 그 다음에 뭐 그 OSPL 90 조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절을 반드시 해야 하는 조절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보통 보청기는 이러한 BTE IT가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귀속형의 요게 음질 조절기예요. 이렇게 된 거. 여기 노란 점이 찍혔죠, 그렇죠? 이게 로우 컷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예요. 이 하얀 점 찍힌 거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것은 뭐냐면은 안 보이시다 그러길래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노란 점 그쵸? 이게 하이컷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 이걸 로우컷 아니 반대, 로우컷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 하이컷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 자, 그래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식 보청기인데,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되게 이건 이제 프로그램식 다채널 보청기예요. 작은 소리 이득 조절기, 보통 소리 이득 조절기, 큰 소리 이득 조절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량 조절기를, 즉 여기서 음량 조절기가 어느 거죠? 볼륨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소프트, 중간, 큰 소리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것이 음량 조절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음량 조절기를 조절하면은 이득이 전주파수 대역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내려간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특성 곡선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내려간다. 이게 뭐냐면 음량 조절기를 조절하면 보통 대화음 레벨도, 그러니까 음량 조절기를 올렸다 그러면 보통 대화음 레벨도 커지지만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도 높아지고 큰 소리에 대한 이득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이렇게도 그렸고 이렇게도 그렸어요. 이거는 쓸데없이 그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조절했을 때 이게 꼭 반드시 전체가 같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특정 일부분만 상승하냐에 따라서 난청이 느끼는 음질 등등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 음량 조절기 조절하면 작은 소리, 보통 대화음, 큰 소리의 이득이 또는 출력이 같이 올라간다 또는 같이 내려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따로 이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따로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변화하면은 어떠한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주파수 대역은 이쪽에 이미 공부를 여러분들 잠깐 했어요. 그렇죠? 이쪽이 내려가면은 소리가 가늘어지고 저 피치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피치는 가늘어지고 명료도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고주파수를 떨어뜨리면 소리가 둔탁해지면서 명료도가 떨어지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올리면 좋겠네. 너 무조건 올리면은 어음 명료도, 어음의 명료도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소리가 너무 쨍쨍거려서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이것도 내리면은 어음 명료도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좋아진다 했으니까 무조건 다 내리면 되겠네. 너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강도가, 음량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저주파수에도 어떤 어음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에 어떤 잡음의 어떤 그 정보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사라지면은 또 손해죠. 그렇죠? 모든 것은 적절한 타협을 봐야 돼요. 제가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지금 화를 냈지만, 화를 낸 게 아니고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타협이 항상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은, 자, 대략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대략 한 90dB SPL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아까 조절할 때 뭐뭐를 조절한다고요? 50, 70, 90 또는 55, 65, 80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80이나 90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조절하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눕거나 올라가요. 눕거나 올라간다는 얘기는 90에 대한 이득을 좀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좀 큰 대화음이,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큰 대화음이 좀 편하게 들릴 것이다. 얘는 그러면, 얘는 큰 소리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90은 큰 대화음, 그 다음에 이쪽은 앰피어는 큰 소리. 큰 소리는 어떤 거예요? 망치로 못 박을 때 나는 소리, 뭐 이런 거죠. 또 골프공을 쳤을 때 나는 소리, 땅땅한 연습장에서. 자,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요 OSPL 90을 조절할 때는 언제 조절해요? 대화음이 너무 크거나 작을 때, 큰 대화음이. 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크거나 작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작을 때도 있습니다. 작은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골프. 드라이버로 연습장에서 딱 때렸는데 잘 맞았는데 틱 이렇게 하면 잘못 맞았나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맞으면 땅땅 소리가 나야 되는데, 최소한 드라이버는 아이언은 그런 소리가 나오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럴 때 이거는 보청기가 잘못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걸 좀 올려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다르다. OSPL0과 그 앰피어는 큰 소리를 조절하는데 용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조절하는데, 오늘은 수동식은 뺐습니다. 그 프로그램식 보청기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방법은,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요걸 보고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조절할 때 뭘 조절할 거냐면은 소프트, 라우드 이렇게 소프트, 마더레이트, 라우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절을 할 겁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따로 다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보자들은 이거를 전체를 조절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low frequency band, high frequency band, 그 다음에 여기 음량 조절기, 요거만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앰피어까지만 조절하는 것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이 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아까 조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성능 분석기에서는 무엇이 변했는지. 그래서 제가 성능 분석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성능 분석기는 나옵니다. 계속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우 하이를 변화시켰을 때 음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 잡음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성능 측정 시 이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거는 따로 프린트해서 저 이따가 설명할 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요. 박가영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보다 설명이 좀 너무 친절하지 않은가? 아 진짜예요. 오늘 하도 이번에 겁이 많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오늘 제가 공단만 아니었으면은 좀 더 빨리 더 했을